자, 1번 봅니다.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구분 소유권 객체라는 의사표시, 즉 구분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2번 구분에 있는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인정된다. 맞죠? 4번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된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5번 구분에 의해 상한은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등기되거나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맞죠? 5번처럼 기존 건물에 마치진 등기를 정축으로 인한 표시 변경 등기했다. 이렇게 건물 표시 변경 등기한 것은 계속 한동의 건물로 두겠다는 거죠. 따라서 구분의사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전원 합의체 판결 그걸 문제 전부 다 내놓은 겁니다. 이것만 계속 읽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2번 반드시 전원 공용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번 지분은 면적 비율에 따른다. 4번 지분권만 별도로 처분하지 못한다. 5번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3번 하나 더 봅니다. 1번에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 된다. 2번은 방금 했죠. 등기를 할 필요 없다. 3번 공용 부분에 관한 연체료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체료는 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또 판례인데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인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는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어느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아까 판단 시기는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이라 했죠. 판단 기준은 객관적 용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객관적 용도에 따라. 다음에 4번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이에 반해서 대지 사용권이 경매가 됐죠. 경매도 무효입니다.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한다. 즉 그 분리 처분 금지를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 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급 반납 못하더라도 대지 사용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합니다. 4번 대지 사용권을 갖추지 않은 구분 소유자가 있는 때는 전유 부분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컨대 봐봐요.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정개축했어요. 근데 임차인입니다. 그 정개축 부분이 구조상, 용성, 독립성을 가지고요.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을 가진 거죠.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뭘 이용할 권리가 없으니까.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 청구해야 되겠죠. 근데 철거 청구하지 않고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그러면 매각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철거될 운명이 있는 어뢰 입장에서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한 이야기죠. 다음에 5번은 상속이 안 된, 탄력성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5번이겠죠. 그래서 다음에 5번입니다.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2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임대료 상당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틀렸죠? 이러면 복도는 애당초부터 어느 구분 소유자들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임대할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무슨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이 발생합니까? 설사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뭐는 안 된다고? 그게 근원 없이 점유 사용하더라도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전유 부분은 애당초부터
임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대지에 대한 치상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관리단 나옵니다.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맞죠? 근데 별도의 설립행위 요한도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자동 설립됩니다. 다음에 5번은 아까 했습니다. 다음 6번, 7번이 담보책임입니다. 1번 건축하여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담보책임은 건축상하자에 관한 것이지 권리하자에 관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다음에 시공자의 담보책임, 요거는 이제 조금 새로운 겁니다.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에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 있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갑과을 사이에 도급계약이 했을 때 그 물건, 완성된 물건에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도급계약은 누가 누구 사이에 한 겁니까? 분양자와 시공자 사이에 한 거죠. 근데 신축된 건물이 하자이기 때문에 분양자가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해줬습니다. 해줬을 때는 누구한테는 손해배상 할 필요 없다?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 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도급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동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10년 소멸시효. 결국 손해배상 청구도 몇 년 행사해야 된다? 10년 내에 됩니다. 자, 분양자는, 즉 아파트 분양회사는 이 말이죠. 예정된 매수인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날,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했다. 반이 나갔죠? 그럼 3개월 이내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지표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회사에서 소집해 줘야 됩니다. 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7번입니다. 주요 구조부로 몇 년? 10년. 그 외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멸실 훼손일 때는 몇 년?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3번 기산일이죠.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4번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된 경우도 적용되며 이때는 분양 시점이 아닌 최초 임차인이 인도받은 시점부터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다? 현재 소유자죠. 따라서 현재 집합 건물 소유자가 하자담보 채권을 가집니다. 집 벌고 나온 사람은 끝난 거죠, 뭐.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부 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공용 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 된데 원래 공용 부분 변경은 몇 번에 몇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4분의 3이죠. 그러나 두 가지는 외가 있죠. 거기에 뜻이 공용 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거나 휴양 콘도의 경우에는 통상 집회 결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1번, 2번은 다 통상 집회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 3번 보존인은 각자 갈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에 4번은 별표하고 외워야 돼요.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대표적인 누구다? 세입자 등이죠. 이런 사람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지가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보존행위 내용은 사실상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지분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독행위는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행위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보존행위, 수리하는 거 이것만 아니고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방해 배제하는 것도 보존행위에 속하게 안 속하게? 속합니다. 우리 공유할 때도 했잖아요. 제3자의 침해했을 때 방해 배제하는 것도 보존행위에 속합니다. 이것도 각자가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음에 9번 1번 이게 판례인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어 있어요.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단은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음에 2번 공용 부분 관리비는 특정 승계내기도 승계된다. 3번 구분 소유권이 순차 양도되면 최종 특별 승계인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구분 소유자들도 체납 관리비 부담한다 안 한다 합니다. 다음에 분양대금을 완납했는데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없게 있고 당연히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그 밑에 것도 똑같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4번이나 5번이나 같은 말입니다. 10번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관리인은 필수기관이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관리는 필수기관이다 아니다? 아니죠. 10인 이상일 때만 필수기관입니다. 10인 이상일 때. 그래서 선임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 범위 안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3번 관리는 관리단 집회 선임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죠. 그러나 요즘 관리단 집회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가 나타났다? 관리위원회. 따라서 규약에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요즘은 전부 다 그렇게 정하죠. 뭐. 다음에 관리는 전유부분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이 뭔 소리입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아파트를 지가 왜 관리해? 전유부분이 아니고 뭐라고? 공용 부분이죠. 전유부분은 아닙니다. 다음에 5번 매년 1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년 1회인데 지금은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다? 3개월 이내죠. 근데 이 관리는 매년 1회 뭘 해줘야 된다?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사무에 사과는 뭘 해줘야 된다? 보고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관리위원회입니다. 11번에 1번이 틀렸죠?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게 관리위원회가 들어온 게 3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바로 출제됐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입니다. 둘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는 뭘 대신한다 했죠? 관리단 집회를 대신하죠. 그럼 관리단 구성원은 누구 만들 수 있다? 구분 소유자. 그럼 관리위원 또 누가 만들 수 있다? 구분 소유자입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관리위원회 되려면 누가 된다고? 구분 소유자만 됩니다. 2번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맞습니다. 3번 관리인은 관리 행위를 하려면 교회하게 달리 정한 상황을 외에는 누구 결의를 거쳐야 된다?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라 되어 있어요. 4번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됩니다. 요걸 구분 소유자인 중에서 선출된다. 그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12번 규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규약은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했습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몇 번의 몇이다? 4분의 3. 하나 또 뭐가 있다? 규약은 반드시 1인이 보관해야 됩니다. 관리인이나 아니면 구분 소유자로서 당의 건물을 사용하는 자 중 1인. 그럽니다. 반드시 1인이 보관해야 됩니다. 다음에 집합 건물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규약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다. 이것도 판례고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는 그런 게 없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받으면 연 12% 확정 수익 보장한다 이런 거 말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누가 관리하냐면 관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관리인에게 맡긴다니까. 그래서 그게 규약이 뭐야 되면 그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권한까지 누가 가진다? 관리인이 가진다고 규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으면 이제는 그 아파트 임대도 내 마음대로? 그럼 너무 소유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 붙어서 그 규약은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그런 일이 없죠. 뭐 아파트 관리소장이 내 아파트를 지가 관리하겠습니까? 상가는 안 그렇다니까, 상가는. 그래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규약은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나왔었어요. 다음에 업종 지정 내지 병행에 관한 사정은 당의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 소유권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의 구분 소유자의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빵집 하나밖에 못 해줬는데 빵집 2개 한다고.
그럼 빵집 분양받은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그럴 때는 당연히 구분 소유자 동의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만일 업종 준수 업무를 위반하면 단전 단수할 수 있다는 규약을 했어요. 유효계 무효계? 유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단전 단수할 수 있다. 따라서 빵집 하나밖에 안 한다 그러는데 임차자말자 빵집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인이 뭘 내려버린다고? 전기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수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유효라고 나왔어요. 다음에 업종, 방금 5번은 했었습니다. 그게 4번에, 12번에 5번이나 위에 있는 동의 얻어야 되는 거. 아까 위에 했었죠? 3번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효다 했으니까 거기에 틀린 겁니다. 근데 판례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답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가 대부분 답 나온 거 빼버리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가 항상 나오는 거죠. 다음에 13번, 요거는 이제 업종 푸는 것인데, 보세요. 상가입니다. 상가를 풀 때 이제 업종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갑, 월, 병, 세 사람이 이제 분양할 때 업종을 제한해서 분양을 합니다. 규약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다시 요 구분 소유자, 여러분 공용 부분 변경은 몇 프로의 몇이다? 4분의 3이죠. 자, 그러면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에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게 없게? 지금 업종을 제한해서 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규약을 다시 변경해서 종전 업종 제한을 다시 바꿀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몇 분의 몇이라고?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때 변경 결의할 때 구분 소유자 갑이 700일로 소유자인데 요 700일을 A에게 임대를 줬어요. 근데 임차인끼리 모여가지고 자, 업종 변경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아닌 임차인 등의 합의로는 가능하게 안 하게? 안 됩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결의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다만 구분 소유자가 미리 임차인에게 의결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럴 때는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분 소유자가 업종 변경을 해야 되지 세입자들은 하면 안 해야 돼요. 다음에 관리인 선임도 서명 결의 가능하죠. 우리 집합법상 모든 결의는 무슨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서명 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따로 관리단 집회 개최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관리인 해임의소입니다. 관리인 해임의소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관리인은 원래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합니까?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구분 소유자 개별적으로 요 관리인을 뭐 해달라고? 해임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한 사람은 갖고는 하면 안 되겠죠? 두 사람 다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게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래서 관리인 해임의소는 법률관계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여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다음에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된 것은 반대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없으면 뭐라고 결의합니까? 말이 안 맞죠. 다음에 14번은 1번 아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2번을 봐봐요. 방금 제가 구분 소유자 아닌 세입자들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했죠. 그럴 때 2번처럼 그것이 해당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전에 구분 소유자에게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다음에 서명 결의 수를 정할 때 한 사람이 여러 동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봐야 된다? 1인의 구분 소유자로 봅니다. 4번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서명 결의 다 가능합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다 가능해요. 다음에 전유 부분 수인이 속하는 경우 전유 부분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서는 1인만 행사해야 됩니다. 그 1인 행사를 정하는 규정은 강령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강령규정입니다. 다음에 15번은 1번을 보면 공용 부분 변경은 변경인데 휴양 콘도미니엄이죠. 그러면 통상 집회면 하면 됩니다. 통상 집회가 가반수 결의입니다. 다음에 임시관리단 집회입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맞습니까? 맞습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몇 분의 몇? 4분의 3입니다. 서민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도 몇 분의 몇? 5분의 4 맞습니다. 다음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경매 청구도 5분의 3입니까? 4분의 3입니까? 4분의 3입니다.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몇 분의 몇?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15번은 답이 5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임시관리단 소집 청구는 제가 구분 소유자의 5분이 됐지 의결권 5분이는 말 안 했죠? 임시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만 있으면 되지 의결권 5분의 1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냥 구분 소유자 5분의 1입니다. 다른 건 항상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 1이 되는데 여기는 딱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에 16번. 재건축 결의할 때도 몇 분의 몇? 5분의 4. 결의 변경할 때도 5분의 4입니다. 다 5분의 4입니다. 이것도 서명 결의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2번 구건물을 철거한 다음 인접 토지 합해서 신건물의 대지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용 건물을 상가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재건축 결의 할 수 있게 없게 그거는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2번만 안 됐어요. 자, 3번 재건축 결의는 서명 결의 할 수 있죠. 그럼 따로 관리단 집회 소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 건물을 일괄해서 재건축할 때는 단지 결의 외에도 각 건물마다 따로 별개로 결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결의된 돈부터 매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음에 재건축 결의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재건축 비용과 그 분담액에 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만 결의하면 되느냐? 재건축 실행할 때 나중에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 정도도 정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요약집 200페이지를 펴보면 재건축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에 재건축 결의 정족수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1, 2, 3번이 방금 제가 말했던 것이고 다음에 2번이 필수적 결의사항입니다. 그 필수적 결의사항 2번을 보니까 건물 철거 및 재건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것 즉 재건축 비용 아닙니까? 세 번째가 그 비용 분담에 관한 것. 네 번째가 그 새로운 소유권을 누구한테 계속될 것이냐. 평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요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합치면 재건축 비용 분담 비용액과 그 분담액에 관해서는 반드시 정해야 된다, 안 정해야 된다? 반드시 결의해야 됩니다. 밑에 나와 있죠. 그 결의 없는 것은 무효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결의하면 되냐? 다시 합의하지 않을 정도로 기준을 정해주면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요약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 또 요약집에 빠진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17번입니다.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 소집을 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참가 여부를 반드시 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서면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그럼 촉구받은 자는 몇 개월 이내? 2개월입니다.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이내 회답하지 않으면 불참한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 찬성한 자는 그 회답 기간 만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형성권이고 2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청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왜 2개월 내에 하라고 하냐면 부동산은 시가가 계속 변동되죠. 그 시점마다 매도 청구를 따라 하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2개월 내에 하라고 합니다. 형성권이고 대지와 구분소유권. 이때 시가라는 것은 뭐가 포함된 시가다?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말합니다. 다음에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정족수가 충족된 일부 구분 건물부터 먼저 매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그럼 재건축 반대한 자는 매도 청구했었고 매매대금 주면 재건축을 위해서 명도해주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명도해주고 나와야 되는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그럼 법원에
명도 유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몇 년 범위 안에서? 1년 범위 안에서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5번 이야기입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18번에 1번 재건축 조합도 매도청구 행사할 수 있게 없게.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재건축 조합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재매도 청구입니다. 재건축 결일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 다시 나에게 매각할 걸 재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재매도 청구 못하죠.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다시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똑같이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 가격 2분의 1 이상이 멸실됐다. 2분의 1 이상이면 재건축이죠. 몇 번에 몇? 5분의 3입니다. 그런데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외 구분 소유자는 찬산 구분 소유자에게 시가도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재건축과 똑같아요. 2분의 1이니까 그냥 재건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합법에 관한 겁니다. 그냥 계속 문제 두세 번만 읽어보면 다 암기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다시 또 문제 나오면 또 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만만한 표정을 필요하고 여러분이 드디어 좋아하는 거 부동산 실명법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또 나머지 앞으로 부동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부동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치면 그러고 싶죠? 보통 사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동산 하나만 취득하면 서로 하려고 집 사람하고도 서로 싸움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번에는 내 앞으로 해달라는 돈. 왜 그러냐니까 당신이 죽을 확률이 있다는 돈.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럽니다.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좀 내주고 있다. 보험도 덜 나는 돈. 왜 덜 났냐? 죽음이 가까웠다는 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자, 그럼 당신은 왜 안 들으냐? 내가 죽고도 15년은 더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느냐?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가. 마을 가면 전부 다 할머니만 계십니다. 경로당에 가도 누구만 있다고? 할머니만 계십니다. 다 할머니만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기도 못 핍니다. 여성은. 어디 남자는 기 필 데가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라도 뭐라고? 여학생한테 쥐죠. 선생님도 전부 다 뭐라고? 여선생님이고. 중학교 때는 벌써 덩치가 누가 큽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덩치가 여자가 빨리 성장이 크다니까. 가면 맞으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제는 여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때리면 또 안 돼. 그럼 그때 보면 초등학교 때 늘 맞고 지나면 이정도 그럽니다. 그럼 딱 결혼하게 되면 슈퍼맨이 돼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집안일 다 해줘야 되고 신경도 써줘야 되고 한 번씩 여행도 데려가줘야 되고 우울증 걸리면 대화도 해줘야 되고 바쁘다니까. 그리고 또 끈끈하게 매일 아침에 열심히 뭐라고 해야 된다고? 직장 가져가고 나갈 때 50 넘어가 뭐라고? 죽을 걸 대비해야 돼. 그리고 맞추고 나면 뭐라고? 그때는 집 지켜야 돼. 60 전하면 그때부터는 남자는 집을 지키고 그때부터 여자는 뭐라고? 여자는 그게 남자의 일생이에요. 모파상이 말하는 여자의 일생이 아니고 남자의 일생이 그렇다네. 뭐라고 남자들로 하는지 모른다. 자,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당연히 예쁜 여자로 태어나요. 그럼 배꼽 인사 몇 번 해주고 잘 가라 그러고 나왔으면 아싸 놀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낮술 즐기고 말입니다. 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낮술 즐기면 됩니다. 자, 명의신탁이란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물권 변동을 을에게 하는 겁니다. 자, 물권 변동하는다. 그러면 이 경우 등기된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수탁자. 그런 겁니다. 다음에 병의 부동산을 갑이 매수합니다. 매매하면서 미리 을과 뭐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물권 변동은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물권이 변동됩니다. 등기된 사람이 뭐라고? 수탁자 하는 사람이 뭐라고? 신탁자입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을 한다. 명의신탁이란 명의를 믿고 맡긴다는 거죠. 여기서 명의란 뭘 말한다? 등기. 소유자는 누구지만
갑이 소유자라니까. 갑이 소유자지만 등기만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믿고 맡긴다. 그게 명의 신탁이라니까. 명의라는 게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누구면서? 내부적으로는 갑이라니까 등기만 너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등기만 믿고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냐? 그게 전부 다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TV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갑이라고 보면 돼요. 드러난 것만 그렇지 뭐라고 삼킬래고 숨길래도 안 되는 것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누구나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 개발 이익을 뽑아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개발 이익을 개발될 걸 미리 알게 되면 고의층일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정보를 빼가지고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서 자기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하라. 그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뭐라고? 등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실제 명의자로 등기하는 게 명의 신탁.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나 명의 신탁 금지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가장 부동산 탈세의 원천이 되고 투기의 원천이 되고 부익부의 변익빈 행사가 늘어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미리 한 30년 전부터 명의 신탁은 무효라고 판결이 났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막 부동산이 한쪽에 편중되고 급격한 우리가 지금 한 50년밖에 자본주의가 들어온 지 50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뭐라고 빈부의 격차가 나고 이렇게 하느냐. 다 부동산 때문이죠 뭐. 이게 나온 게 결정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걸 판례를 유효로 했던 그때 당시의 대법원 판사들은 전부 다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요. 응? 그 사람 죽는다고 국가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그렇게 유효하면 왜 지금은 징역 5년이 나오느냐고. 지금 하면 징역 5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유효라고 장관시효를 그렇게 했다니까. 왜냐? 지들도 하니까. 여기 지들한 거 누구 알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거 하면 돼, 안 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원칙은 이 말입니다. 실명법 4조에 나와 있어요. 4조. 여러분 책을 보면 204페이지 실명법 4조. 이거 하나 딱 보고 하는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 지금? 무효라는 거죠. 명의신탁 약정.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모두 이양 물권 변동도 뭐라고? 무효라고 되어 있다니까.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물권 변동은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상대방이 뭐일 경우? 선일 경우 물권 변동을 그대로 뭐라고? 유효라는 외의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단 이 무효는 또 누구에게 대항 못한다? 선이 아니라니까.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조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문제를 다 푸는 겁니다. 실명법에는 요 조문을 우리가 사용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명법을 알아야 되는데 묘하게 여러분 외적으로 실명법에서도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용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 종중, 다음에 배우자, 다음에 종교단체입니다. 이럴 때는 외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종전명의신탁 이론을 볼 것 같으면 갑이 예컨대 을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럼 등기된 자가 누구라 그랬죠?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이 말은 대내적이죠. 대내적이란 누가 갑과 을 사이. 다음에 대외적,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럴 때 대내적은 즉 갑과 을 사이는 누가 소유자다? 오로지 신탁자만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 수익도 누가 한다? 갑이 사용 수익하는 것이고 이를 처분할 수도 있게 없게? 당연히 직권이가 처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 해도 돼? 안 돼? 돼. 그러나서 인도와 사업자 주민등록을 했다.
그러면 수탁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자익구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의 점유는 타줄까요? 차줄까요?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죠. 따라서 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뭘 못하게 만든다? 시효취득을 딱 못하게 만들어요. 저희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 놈들인데 그렇게 이론을 안 만들겠냐고. 그런데 을이 사망했어요. 어머나 아들이 보니까 아버님 앞으로 등기가 돼 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생전에 잘할 것 그랬는데 갑이 나타나서 내 거네. 그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 관계도 여전히 명의신탁이 유지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니까.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유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지금 토지를 을에게 명의신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을 앞으로 등기됐습니다. 그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나중에 명의신탁이 해지됨으로써 소유권 등기가 갑에게 갔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냐? 동일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명의신탁 나오면 법정상권 안 돼. 그래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놈들이. 응? 그놈들이 토지에 부담감 가질 리가 있겠냐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누구 소유로 본다고? 신탁자 소유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신탁자 소유다. 여러분 책 203페이지 대내적 관계라고 나옵니까?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 처분하면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신 을은 갑에게 배임행위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요 을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은 무효를 탁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게? 갑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점유도 누가 하게? 갑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등기만 딱 해주는 거죠. 아니 A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용을 방해한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는 누구만 한다? 을만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이 갖고 있는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지. 갑 스스로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외적으로 무조건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갑은 을에게 자, 우리 당신과 나 사이에 맺었던 명의신탁 계약을 하고 해지하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옛날부터 갑에게 있으니까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딱 받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소유권 자체가 갑에게 있으니까 물권적 증권입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종전 명의신탁 이론인데 이거는 지금 외워야 될까요? 외울 필요 없을까요? 외워야 돼요. 왜냐? 지금 방금 실명법화에서도 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해야 안 해요? 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명의신탁하면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책 219페이지를 펴봅니다. 문제집. 조세포탈 등 기타 법령 회피할 목적 없이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 을에게 명의신탁했다. 그럼 무슨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까? 이 문제를 풀어라. 종전 명의신탁 이론을 풀어라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병은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게 아니고 선 악을 불문합니다. 2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권에게서 직접 배제 청구 못하죠? 누구만 할 수 있다? 수탁자. 수탁자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을 명의의 등기가 올인 없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갑은 직접 병에게 진정 명의 회부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소유자 누구라고? 을만 소유자라니까 을만. 아니 다른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누구만 소유자라고? 을만 소유자입니다. 갑은 못합니다. 5번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므로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 참 내가 4번을 안 하고 넘어갔네. 다시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을 대기해서 명의신탁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라고? 갑입니다. 두 사람 사이인 소유자는 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일반 채권자 병이 갑이 일반 채권자 평소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누구 앞으로 돼 있더라? 그런데 명의신탁했다. 그럼 갑은 그 채권자는 누굴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된 등기 명의신탁계약을 뭐 했다? 해지한 겁니다. 해지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지가 스스로 해지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대위해서 해지했다고. 그리고 소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므로 명의가 회복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 주장하기를 뭘 주장해? 제3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누구만 소유자라고?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아니 됩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 4번입니다. 이거 명의신탁이론 딱 종전 명의신탁이론이 한 번 나왔습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페이지를 봐봐요. 지금 요약지 203페이지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나오죠? 그게 방금 말하던 이 이론입니다. 이것도 필요는 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명의신탁을 봐야 되는데 판례가 말하기를 마치 명의신탁인 것 같아도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인 것 같아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것. 첫 번째 뭐가 있다?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다른 말로 하면 상호 명의신탁.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입니다. 이런 거는 명의신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런 건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202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요약지. 물어봅니다. 다음 중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 나옵니다. 4번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나옵니다. 명의신탁이 이게 아니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다음 중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탈세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 나왔어요. 명의신탁 이게 아니게. 맞다니까. 명의신탁은 맞는데 외적으로 허용할 뿐이라니까. 이건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고 그 양자를 구별하라고. 양자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허용하지만 명의신탁은 맞아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탈세 등의 목적이 없을 때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에 갑과 을이 명의신탁에서 무효가 됐어요. 그 이후에 결혼해 버렸어요. 그러면 명의신탁은 무효했지만 법률혼을 맺었죠. 그럼 그때부터 명의신탁은 유효로 바뀝니다. 소급해서 유효아니고 그때부터 유효로 바뀝니다. 202페이지 마지막 판례 내용입니다. 다음에 여태 명의신탁했을 때 배우자라는 유효할 때 이때 배우자는 법률료만 말합니다. 뭐는 아니다? 사실로는 아닙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갑남과 을녀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을녀 앞으로 명의신탁을 했어요. 법률상 혼인이니까 탈세된 목적이 없으면 관계없죠? 근데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하면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계속 이혼한 부인 명의로 등기를 뒀어요. 이거는 유효계 무효계? 괜찮다고 판례가 나왔어요. 2번 판례입니다. 비록 신탁자가 재판상 이혼을 하고 그 명의로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 제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탁자와 사이 여전히 명의신탁은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되더라도 너무 빨리 등기 말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헤어지는 것도 꼴사나운데 너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을려가 처분할 수가 있어 없어요? 주의는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는 명의신탁 205페이지부터 보는데 우리 시험에는 2자간 명의신탁은 안 나와요. 3자간 명의신탁이 나오거나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을 봅니다. 병의 부동산을 갑이 매수합니다. 매수하면서 미리 수탁자 을과 무슨 계약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등기를 상대방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바로 등기를 합니다. 중간에 있는 신탁자의 등기를 생략했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혹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명의신탁.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은 갑이을에게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데 이때는 명의신탁 약정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무까지 위임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토급을에게 무슨 계약하느냐? 위임계약해서 이 을에게 내 대신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권 변동은 상대방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변동된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양자가 다른 점은 여기는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고 여기는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걸 계약 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왼쪽 사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 했죠. 명의신탁 약정이 뭐고?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고? 무효죠.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라 되는 겁니까? 여전히 병이 소유자입니다. 반드시 소유자를 기억해야 돼요.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병인데 등기가 누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잖아. 그래서 방해 제거하는 거죠. 소유권 행사에서 방해 제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등기 말소하면 되죠.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거,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매매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매매계약은 유효게 무효게? 이것은 유효입니다. 실명법이란 등기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라는 것이지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효입니다. 유효란 말 속에는 이 갑은 병에게 내가 지급했던 대금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안 줬으면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계약이 유효니까. 거꾸로 말하면 병은 여전히 갑에게 등기해줘야 되는 거죠. 계약이 유효라니까. 따라서 갑은 을에게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이다.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직접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 요 갑이 편법을 써서 당식만화 사이에 맺었던 명의신탁 계약을 뭐하고 왼쪽에 있는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요따구 소리 하면 돼 안 돼? 이거는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실명법은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갑은 을에게 직접은 못하지만 을에게는 해달라, 병에게는 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갑은 병이 갖고 있는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은 병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를 병에게 회복한 다음 이전 등기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을이 웬일인지 갑에게 직접 등기를 해줘버렸어요. 이 등기는 유효게 무효게? 예, 이거는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미 등기된 경우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원하고 정에게 처분해버립니다.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경우 분명히 소유자는 누구 것이었다? 병의 것이었죠. 근데 처분하면서 정이 취득했죠. 이럴 때 이 병은 을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자, 이 경우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정입니다. 그러면 병은 이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은 당신은 나에게 등기해 줄 의무가 있는데 위반했지 않느냐? 따라서 채무불이익이다. 손해배상해달라. 아니면 내가 대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은 갑이 원하는 대로 을에게 등기해 줬죠? 근데 그 사람이 처분했다 해서 다시 대금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책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병은 손해난 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요게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러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지금부터 5번, 6번, 7번 이걸부터 나갑니다. 5번을 봐봐요.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병은 직접 을에게 등기했다 되어 있습니다. 1번 병의 갑에 대한 등기무가 소멸됩니까? 여전히 내가 등기해주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2번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대내적으로는 이런 말 없습니다. 이제 실명법에서는 대내 대외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4번 병이 명의 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갑과 병의 매매계약 무효다. 여러분 이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다음에 5번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실명법에서는. 다시 6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하기로 합의했고 병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또 바꿔야 되겠죠? 사람만 바꾸면 돼요. 계속 사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 앞으로 등기했어요. 병명의 등기는 무효다. 맞습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을입니다. 그러면 2번 을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번 갑은 을을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4번 을은 여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5번 병으로부터 정당하게 토지를 매수한 정의 갑, 병 사이의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합니다. 알았더라도 취득합니다. 그게 5번, 6번입니다. 여러분 문장이 이런 문장 저런 문장 나왔자 무조건 이 안에서 시험에 답이 나오게 안 나오게? 항상 그 안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계약 명의 신탁을 봅니다. 7번, 8번. 요즘은 계약 명의 신탁이 많이 나오죠. 자, 봅니다. 명의 신탁 약정물하고 무효고 거기에서 부소에 들었던 위임계약도 무효입니다. 그럼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되느냐? 물권 변동은 다릅니다. 물권 변동은 수탁자의 상대방이 뭐냐 따라 틀린다? 선이냐 악이냐 따라 틀려집니다. 만일 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이다. 즉 명의 신탁 사실을 몰랐다. 그럼 요 매매 물권 변동 자체는 뭐라고? 유효. 그럼 요 매매 자체가 유효라는 거죠. 그러면 돌지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이 매매계약 자체와 물권 변동이 유효니까 당연히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유효해요.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이제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누가 소유자다? 오로지 을만 소유자입니다. 대내적, 대외적 완전한 소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을이 만일 이걸 병에게, 정에게 처분했다.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는 건 왼쪽과 같죠? 대신 이때 을은 배임죄도 아니고 횡령죄도 지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 자기가 매각한 겁니다. 그럴 때 갑은 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는 안 된다 했습니다. 대신 내 돈 가지고 매수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당이득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볼 것 같으면 두 사람 사이에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는 두 사람 사이인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잖아. 그럼 원물이 뭐가 원물이게? 해당 부동산이 원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돌려줘야 돼요. 실명법 시행 전에 했을 경우에는. 그러나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이때는 뭐만 주면 된다? 매수대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대금을 3억 줬습니다. 그런데 매각하고 보니까 5억에 매각했다. 그래도 얼마만 주면 된다? 3억 매수대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 혹은 정이 매수대금을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으면서 소유권행안에서 반환 청구합니다. 이럴 때 이 갑은 요 부당이득 받을 때까지 당신에게 못 주겠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에? 유치권 할 때 여러 수십 번 했잖아. 안 된다니까. 이 부당이득, 이 매수대금이 건물에서 발생된 게 아니지. 매수대금하고 건물하고는 관계없다니까. 따라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에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매수대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이 을이 직접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 등기는 유효게 무효게?
판례가 말하기를 매수대금을 주문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이전 등기한 것은 돈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뭐한 것으로 본다? 대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이거나 저거나 일단 직접 등기해주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직접 등기하면 유효가 됩니다. 자, 여기에 선의인 경우, 다시 악입니다. 악일 경우에는 물건, 명의 신탁만 무효가 아니고 뭐까지 무효다? 물건 변동까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을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병이죠. 병이 완벽한 소유자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난데 등기가 너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병은 을 앞으로 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근데 이게 무효가 됐다는 것은 지금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죠, 뭐. 그럼 원물 반환의 원칙이니까 돌려달라 하는 것이고, 을은 당연히 대금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그래야 된다? 대금 돌려달라 해야 되겠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부당이득이 나온 상해복은 무슨 관계다? 그렇죠. 동시행관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이 병에게 내 대금 주기 전까지 말소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기화로 정에게 처분해버렸다. 정은 당연히 또 뭐라고?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분명히 물건 변동 무효를 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갑으로 바뀝니까? 매수인은 갑이 아닙니다. 따라서 악의로서 무효가 된 이후에 갑이 병에게 을을 대위해서 나에게 등기해달라는 동 자기가 매수이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 그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냥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다만 이렇게 무효가 된 이후에도 수탁자의 상대방인 병이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후에 동의 내지 뭐했다? 승낙했다. 그럴 때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는 갑은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7번을 봅니다. 병소유 엑스토지를 취득하고 싶은 갑은 친구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수 자금을 제공하면서 을 명의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병이 선임입니까 악입니까? 알지 못하는 병돼 있죠. 그럼 여러분 시험 칠 때도 항상 요 병이 선임장인지 밑줄 치고 공부해야 돼요. 여기도 밑줄 쳐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병. 그러면 지금 몇 번으로 가야 된다? 1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번으로. 자, 갑을사의 명의 신탁은 무효다. 2번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을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 맞습니다. 실명법 시행 이유니까 만약 병이 명의 신탁 종자를 알았다 그러면 2번이죠. 물건 변동도 무효입니다. 4번 만약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갑과 매수자금 반환 의무 이행에 가담하여 X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뭐 했다고 본다?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죠. 따라서 갑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뭐라고? 유효입니다. 다음에 5번 갑과의 약정과 등기가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그 유예기간 내 등기가 되어지겠다면 을은 갑에게 X 토지를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이럴 때는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8번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기도 병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8번에 선이라고 되어 있죠. 선이 모르는 밑줄 그고 문제 푸는 겁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기 해놨잖아. 선이면 소유자는 누구라고? 을 지금 이거 을이잖아. 지금 이거 을해? 을해? 을이라고 을. X 토지 소유자는 누구라고? 을이다. 왜 조용합니까?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장차 X 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 유효다 무효다? 그건 무효죠. 그게 명의신탁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나에게 달라는 약정 아닙니까? 처분 대금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누가 소유자라고? 을이 소유자라니까. 을이 소유자. 그리고 위임계약 자체가 무효지 않습니까? 갑이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사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토지 소유권을 전해주면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기는 뭘 취득해? 자, 이렇게 명의신탁했는데 이 수탁자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이 부동산은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안다는 걸 다 알죠? 그럼 갑이 불리하겠죠? 기밀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할 것 같아. 여러분 공인중개사 하면 거의 법률 탁식으로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 알죠? 세법 알죠? 잘은 모르지만 안다니까. 개론도 알죠? 공법도 알죠? 등기법 알죠? 지적법 알죠? 설 건드려서 온갖 걸 다 안다니까. 그거 완전히 뭐 너무 보면 뭐라고? 부동산에 관한 뭐에 관한 거 법률적 지식부터 세금부터 있으니까 무슨 투자까지 전부 다 완벽한 사람 안다니까. 완벽한 사람 맞죠? 조금 알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갑이 위험성을 느끼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 친구 정과 다시 무슨 계약한다? 명의신탁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에게 내가 지정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 정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맞았던 명의신탁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뤄졌던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을은 병에게 넘길 때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요? 정리한 적 없죠? 없도? 원인 없는 등기, 무효 등기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물권 변동도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을이 소유자입니다.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 무효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잘 안 되는 건데 지금 탈세 등의 목적이. 다음에 5번 만약 을일과 명의신탁 사실을 안 병이 악이네요.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서 계약을 사전한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삼장한 명의신탁이다. 이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삼장한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판단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면 누가 되고? 삼장한.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면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되겠습니까?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면 삼장한.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면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병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을이 맞아요. 그런데 매매계약을 하면서 이 매매에 따른 효과를 전부 다 갑에게 주기로 의도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이 지금 행위를 하면서 그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모두 다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도로서 계약을 체결하면 비록 을이 계약을 했지만 이거는 뭐로 봐야 된다? 뭐? 삼장한 등기명의신탁으로 봐야 돼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 갑이 자동차 영업소에 와서 자동차를 매수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을이에요.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합니다. 그럼 매매라는 행위는 지금 누가 합니까? 갑이 해요. 근데 명의는 지금 누가 하느냐? 병명의를 해요. 그럼 이 행위는 갑이 하지만 명의는 누구 명의 한다고? 그럼 이 매매 당사자는 누굴까요? 그거 우리 했잖아요.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뭐 하게 되면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 안 하면 누가 결정한다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굴 당사자를 할 거냐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매매하지만은 집사람 대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매매계약서에 당사자를 누구를 한다고? 이 매매에 따른 모든 효과를 누구한테? 병에게 계속시킨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너한테 주고 병에게 대금도 병에게 받아주십시오. 그럼 비록 매매계약이 행위됐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을과 마찬가지라니까. 이 을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효과를 누구한테? 갑에게 기속시킬 의사로서 했으면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고 중간생략정, 즉 삼장한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그 매매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시킬 의도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때 갑을 간의 명의신탁은 삼장한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9번은 악입니다. 이제 악의의 병이라 되어 있어요. 그럼 물권 변동도 무효니까 소유권이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습니다.
다음에 갑을 간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유임 약정도 뭐라고?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무효임이 밝혀진 후에도 매도인 병이 신탁자 갑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 내지 뭐였다? 승낙을 했다. 그럼 그때는 갑과 병 사이에 새롭게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는 신탁자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대의하여 등기 청구하거나 매매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여러분 악일화되었다 해서 매수인이 갑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무형신탁 약정이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일 뿐이지 악일화해서 이 갑이 을을 대의해서 병에게 등기 청구하거나 자기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직접 등기 청구하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동의 내지 상납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신탁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음에 갑이 10분 하나만 더 봅니다. 갑인 을과 을 명의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갑의 요청이 있으면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시효로 약정한 다음에 매수대금 2억 지급했습니다. 을은 그 돈으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등기 갱료받고 있다. 자, 계약명의 신탁이죠. 선인약이 안 나와 있죠. 그럼 밑에 선인약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제 1번 갑을 간의 명의 신탁 계약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병이 갑을 사이 명의 신탁의 사실을 몰랐다. 몰랐으면 1번이죠. 그럼 을병 간의 매매 계약 뭐고? 유효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다. 3번 병이 선인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2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부당이득? 선이든 악이든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병이 선인 경우 을이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줬습니다. 원래는 매수대금만 주면 되죠. 그러면 등기점은 뭐 한 것으로 본다 했죠? 대물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5번 을이 갑의 지시로 갑과 새로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한 정명의로 등기해줬다. 저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갑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진다 그러면 안 돼요. 명의 신탁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 이제는 11번은 독특하기는 뭐냐? 그냥 매매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는다? 경매를 받아요. 자, 내가 이거 X 건물이 병이 탐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대금을 줄 테니까 이걸 경매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수한 게 아니고 뭐였다? 경매 받은 거죠. 경매도 매매입니다. 그러면 경매일 때는 상대방이 선이고 악이고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경매는 무조건 뭐라고?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명의인이 그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겁니다. 경매는 누구 자금으로 경락을 받든 간에 무조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갑을사의 명의 신탁은 당연히 무효죠. 2번 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누구의 부동산을 매각받았습니까? 병이죠. 병의 부동산을 매각받더라도 무조건 소유자는 누구라고? 을입니다. 이젠 병은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대내적 그런 거 없다니까.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경락인. 경매는 선악 같은 거 없습니다. 무조건 경락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을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정에게 처분했다. 알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5번 갑은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해지를 이유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실명법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를 봐봤자 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별로 아닌 것 같다 보네. 늘 같은 내용입니다. 갑을병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약집에 보면 중간 생략형과 계약명의 신탁이 나와 있죠.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사법고시를 보더라도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항상 이 안에서 오지선당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여러분 제일 기억이 오래됐던 2달 전에 했던 명의신탁부터 민사특별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 1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